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1교시에서는 저희들 이제 지난 시간에 UI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디자인 패턴을 많이 씁니다. 디자인 패턴. 뭐 그거를 이제 얘기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공지사항에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18일까지 다시 비대면이 연장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공지사항이 또 있을 건데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은 중간고사는 이제 20날 수업 시간에 보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학교에 오게 되면 20과 305호에서 시험을 치를 거고요. 학교에 못 오게 되면 줌이나 에드모드를 통해서 온라인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이제 수업을 들었었던 학생을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 3장에서는 디자인 패턴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요 내용의 중요성을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유명한 소프트웨어 학자들이 이제 개발을 제안을 해가지고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대부분 개발자들이 요 이제 디자인 패턴을 이제 사용을 해서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자주 쓰는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생성, 모듈 이벤트 생성하고 모듈을 생성하고 구조를 잡고,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들 간의 행위, 그다음 메시지들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패턴을 사전에 정의해 놓고 그냥 가져다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에릭이라는 분, 리차드, 그다음 랄프, 그다음 잔이라는 사람 네 사람이 좀 만들었어요. 1995년에. 그리고 오래된 건 아닌데 이 방법이 이제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이 오늘 배우게 될 요 6가지 내용입니다. 6가지 내용.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알고 접하게 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객체지향은 자바에서 아마 많이 배웠을 거고 그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 많이 여기 들어가요. 그게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하죠. 아키텍처. 소프트웨어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하드웨어 구조나 집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도 그 구조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말을 써요. 소프트웨어 구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골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주로 이제 모듈이나 컴포넌트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기도 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구조의 모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개발자, 사용자, 개발해달라고 요청한 수요자, 의사소통 도구로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소프트웨어 구조에서도 동일한 품질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조가 잘 설계됐느냐, 아니면 잘 안 됐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또 있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기능적으로 쫙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거를 반영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기능적 요구사항은 궁극적으로는 디자인 패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거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프트웨어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분할해서 만들고, 분할한 그것들을 각각 어떻게 모듈로 만들고, 모듈들을 합해서 어떻게 컴포넌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그 객체 지향의 세 가지 특성 있잖아요. 정보와 저기 그 추상화 참, 정보 은닉, 다양성. 그거 외에도 여기 뭐 스텝와이즈 리파이먼트라 해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 하는 방법. 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로 소프트웨어 구조를 요즘 설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듈화라는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모듈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객체를 클래스로 할 때 클래스가 모듈 그 해당되는 게 메소드죠, 메소드. 그 메소드를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대한 개념하고 비슷한데, 요게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수정 및 재사용, 유저관리들이 용이하도록 모듈 단위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작은 부분에서의 클래스의 메소드 설계하는 거랑 큰 그림에서 모듈화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좀 제 사용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주 사용되는 계산식이나 인증과 같은 기능들을 이제 뭐 모듈로 공통적인 모듈, 또 모듈 중에서도 서로가 공통되는 게 있잖아요. 그 커먼 모듈이라 해서 뭐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듈의 크기를, 즉 라인수를 얼마나 작게 하느냐,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작게 하면 모듈 개수가 많아지고, 또 크게 하면 개수가 적지만 그 하나 각 모듈의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결합도와 응집도 얘기를 좀 할 텐데, 결합도는 어떻게 하면 좋고 응집도는 어떻게 하면 좋다. 결합도는 낮으면 좋고 응집도는 높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딱 정해진 방법론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 디자인 패턴에서 정의한 그 모듈화의 특성을 가지고 좀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추상화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봤죠. 이제 뭐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떠한 엔터티나 객체들을 컴퓨터 월드로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기본적인 해결 방안이 추상화예요. 그렇죠? 자동차라고 하는 실물을 컴퓨터에서 카라고 하는 클래스로 선언해서 뭐 정의하는 방법. 뭐 이게 추상화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완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비용이 최소화돼야 되고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개념도를 좀 그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추상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스텝와이즈 리파인먼트는 이제 니콜라스 워스라는 사람이 이제 뭐 탑다운 방법으로 하향식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그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하이적 개념으로 또 나누고 하는 방법입니다. 추상화를 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듈을 설계하는 방법. 그렇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알고리즘이나 라든지 자료 구조 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정보은닉은 그 여러분들 객체 지향에서 보면 그 인캡슐레이션, 그 멤버와 메소드를 설계할 때 요 가능한 한 멤버의 중요한 정보들은 접근 제어자의 제한을 통해서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여러분 프라이빗을 앞에다가 넣고 어떤 다른 사람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에 있는 패키지들이 함부로 그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게끔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게 그 정보 은닉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도 모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하나의 모듈이 그 변경되더라도 다른 그 것들은 변경이 안 되게끔, 그렇죠? 다른 모듈에 영향을 안 주게끔 수정, 유지보수 뭐 이런 게 용이하게끔 쓰는 방법이 정보 은닉 방법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도 잘된 거와 못된 거의 품질 특성을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 속성을 사용을 해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구조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그 품질 속성의 지표들이 좀 달라요.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시험 문제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은
7가지가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속성.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성능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 요청에 의해서 이벤트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보안은 인캡슐레이션하고 정보 은닉을 통해서. 가용성은 이제 장애가 없어야 되고,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이제 기능성.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용성입니다. 편리하게.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주어진 플랫폼이나 하드웨어에 좀 의존을 많이 하면 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좀 동작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기타로 이제 테스트가 용이해야 되고 배치나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뭐 적시성이라고 하는 게 뭐 적절한 거죠. 이미 개발된 게 아니라 새로운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 되고,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기존 거보다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죠. 시장 적시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뭐 좀 수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되고, 비용이 어떤 수익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와 관련돼서 그 유지보수라든지 확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타겟 시장, 뭐 일정, 뭐 통합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할 때 한 번씩 좀 들여다봐야 되는 성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 무결성이라는 게 결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일관성하고도 좀 비슷하게 성질이 있는데, 전체 시스템과 그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구성 요소들 간의 그 연결을 할 때 그 일관성이 있고 결함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용자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는 건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소프트웨어 구조는 그 구축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변경성, 시험성, 적응성, 일치성, 대체성, 뭐 이런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소프트웨어 품질에서도 그런 속성들을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그 소프트웨어 품질에서는 저희들이 기능성, 신뢰성, 뭐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뭐 이시성, 뭐 6가지를 얘기를 했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들이 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정리해서 외워야 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디자인 패턴에 가서 그 다양한 그 패턴을 이용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디자인 패턴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하면 여기 설계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 타입이 뭔지를 결정하고 패턴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을 구체화하고 검토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순서를 좀 알으셔야 돼요. 그쵸? 설계 목표, 그 다음에 시스템 타입, 그 다음에 아키텍처 패턴 적용,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구체화, 그 다음에 검토, 이러한 단계로 거쳐야 된다 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그 인지를 해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타입은 뭐냐 하면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의 타입이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그 사용자가 대화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냐, 이벤트 중심을 사용하는 거냐, 변환형이냐, 아니면 뭐 서버 관리와 같은 뭐 객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냐, 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쓸 것인가가 좀 결정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 책에서 하나하나씩 좀 이제 설명이 좀 돼 있으니까 확인해 좀 보시고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101페이지. 소프트웨어 설계의 기본 원리가 아까 앞에서 모듈화, 추상화, 뭐 단계적 분해, 정보 은닉 뭐 요 4가지만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게 그 다른 객체에게 자신의 정보를 숨기고 이런 정보 은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하이딩.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유지보수와 소프트웨어 확장할 때 오류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정보닉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의 엔터티나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로 선언된 그 중요한 정보를 그 노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닉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안이에요. 개인정보 보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설명이 특성 중에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객체의 성질을 분해하고 공통된 성질을 추출해서 슈퍼클래스를 선정하는 거. 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건 좀 개략화 모델화. 타는 것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추상화에 대한 설명이고, 추상화, 앱스트랙션. 그래서 요 상속, 추상화, 요 캡슐화, 폴리모피즘, 다형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섹션에 아마 설명이 그 객체 지향의 개념에 2교시 때 설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그때 아키텍처 모듈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 모듈화. 그래서 모듈의 크기가 어떻게 이제 그 정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뭐 좀 중요한데 모듈의 크기가 크면 모듈 개발 비용은 크지만 그 모듈 간 통합 비용은 작아지는 거죠. 이게 4번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모듈 개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그 모듈 하나의 그 개발 비용은 적어지죠. 그렇죠? 모듈 많아진 거니까 각각은 이제 뭐 개수 크기가 작은 거기 때문에 비용은 작고 공통 모듈을 구조할 수 있고 분해하는 게 가능하죠. 그렇죠? 크기가 크면 모듈 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서로 통합 비용은 적게 든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4번이 잘못됐고요. 5번 문제는 아키텍처 품질 속성을 저희들이 그 시스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측면, 그 다음 아키텍처의 설명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요 4번을 보시면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만족스럽게 구현하는 거는 저희들이 사용성과 뭐 기능성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성능은 아니에요. 성능은 시스템 자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적절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그게 이제 성능이죠. 가용성은 뭐 자영해 없이 하는 거고 사용성은 뭐 불편 없이 사용하는 거고 구축 가능성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소프트웨어 구조의 품질을 정의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서 좀 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아키텍처 패턴인데요. 패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죠.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 패턴을 만드는데 요게 이제 그 결국은 디자인 패턴인데 고전에 이제 많이 사용됐었던 그 패턴들이고 그 요즘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 패턴들도 요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죠?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간의 역할이 정의되어 있고 뭐 규칙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패턴입니다. 패턴. 그렇죠? 그래서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 표준 아키텍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새로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고 소프트웨어 품질을 이제 높일 수가 있고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고 의사소통이 편하다는 거고 뭐 개발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 아키텍처 패턴만 이해하면 유지보수를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쉽게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성하기 전에 이 디자인 패턴이나 아키텍처 패턴을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는 시스템이 이 소프트웨어인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OSI 7레이어가 이 레이어 패턴 그 다음에 그 FTP 서비스 같은 게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그러면 데이터 통신이 대표적인 파이프 필터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데이터 통신 중에서도 신호 처리를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그널링과 데이터 그 흐름을 다르게 하는 방법. MVC 패턴.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 서버와 대조적인 게 피어투피어 패턴이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슬레이브, 브로커, 이벤트 버스, 블랙보드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프리터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요게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구조의 패턴의 종류로 이제 논의되다가 요즘은 이제 그 특히 그 웹, 그 다음에 앱 개발할 때 디자인 패턴으로 딱 그 자주 쓰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요 패턴들의 기반을 둬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요즘의 이제 추세입니다. 그 레이어 패턴은 그 OSI 7 레이어나 TCP/IP 레이어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위 애플리케이션에서부터 그 피지컬 레이어까지 쭉 있잖아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레이어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그 얘가 얘 서비스 제공자고 요 위로 갈 때는 또 얘가 얘 서비스 제공자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기능만 정의하면 수정이나 뭐 그 변경이 상당히 용이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OSI 7 레이어가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통신에서도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초창기에 많이 얘기가 됐죠.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한 FTP 서비스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서버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하면 응답하는 형태. 그렇죠? 그전에는 얘가 독립적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모델이 있고, 파이프 필터는 요 파이프처럼 그 다음에 요 필터를 거쳐서 뭐 보내는 송신과 수신. 데이터 통신에서 주로 유닉스의 쉘 프로그래밍도 뭐 요 소스에서 링크까지 가는 게 이제 그 개념의 패턴입니다.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하고 컨트롤러하고 뷰라는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서로 하는 역할들이 좀 잘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뷰라고 하는 게 사용자 측에 보여주는 거고 컨트롤러는 제어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걸 컨트롤하는 게 또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델 뷰 컨트롤러 이거 MVC 패턴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기능적인 걸 처리하는 거고 사용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이제 모델로 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처리된 결과를 보여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거. 뭐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저희들이 또 MVC 패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키텍처 패턴은 이렇게 그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정도. 클라이언트 서버, 파이프 필터, MVC. 요거는 뭐 피어 투 피어 요 정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파이프 필터는 저희들이 뭐 말씀을 드렸었지만 파이프처럼 필터, 데이터 송수신, 그렇죠? 옳은 것은 이기 때문에 이거 4번이죠, 4번. 그렇죠? 컴포넌트에서 처리가 끝나면 다음 컴포넌트 거 보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OSI는 레이어죠, 레이어. 레이어 모델. OSI가 7 레이어이기 때문에 레이어 모델이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OSI 참조, OSI 7계층. 그렇죠? 모든 통신과 수신의 전자적 기능들의 그 약속의 형태는 OSI 7 레이어고 ISO에서 정의한 바대로 하는 거고 그거를 좀 축소시킨 게 그 인터넷 레이어, 인터넷 4계층짜리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쓰는 OSI 그 4계층.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인가요? 5번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라는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요청을 전달하고 응답하고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죠. 서로 독립적으로 있다가 요청하면 하는 거고 서버는 하나죠. 그렇죠? 요 다수의 서버가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하는 거는 요거는 뭐 그 병렬 시스템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분산 환경을 할 때는 사용하지만 패턴으로서는 이게 아니죠. 패턴의 정의가 된 거는 클라이언트 서버나 피어-투-피어. 그렇죠? 내가 클라이언트 됐다가 서버도 됐다고 하는 게 피어-투-피어. 이 6번이 그 문제죠. 그렇죠? 6번이 서비스 제공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피어-투-피어, P2P 서버 저기 패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바에서 여러 스레드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스레드.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처리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멀티 스레드 방식인데, 그게 피어-투-피어 패턴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아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키텍처 패턴은 지금 기본적인 패턴의 형태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만든 게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3교시 때가 아니라 다음 주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을 여러분들 미리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섹션이 26 섹션이고요. 그래서 모듈의 세분화된 역할이나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같은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에 어떠한 인터페이스나 메시지만 설계할 수 있게끔 전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가져다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코드들의 집합체. 뭐 어떠한 소프트웨어든 설계하는 거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다른 것만 좀 원래 디자인 패턴을 가져와서 뭐 그 모델 그 메소드를 먼저 새로 정의를 하고 쓰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이 대부분 개발자들이 요즘 쓰고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